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준비한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본 기업 설명회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장가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산업 우수 기업 그리고 기관과 물류산업 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자리 제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진행의 연례 일자리 행사입니다.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는 본 기업 설명회 외에도 온라인 채용관, 채용 상담관, 온라인 취업 컨텐츠관 등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 로지스틱스 잡점 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8일 세 번째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기업은 팍트라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설명회 발표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저는 파트라 인터내셔널의 배일용 부장입니다. 소속 경영 전략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어, 솔직히 고객사 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때보다, 미팅할 때보다 더 잠시 떨리네요. 연결 이슈가 있어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비디오 중지를 놨구나. 예, 안녕하세요. 파트라 인터내셔널 배일용입니다. 저는 경영전략팀 소속이고, 부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소개와 그리고 이제 뭐 직무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팍트라 인터내셔널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발표 자료 공유가 확인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팍트라 인터내셔널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설명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파트라 인터내셔널은 1996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독일계 한국 법인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완전하게 한국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약 1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 물류에 좀 특화된 회사다 보니까 해외 뭐 지점이나 지사 이런 쪽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 포함해서 법인은 약 20개 정도 법인이 있고 지점들을 다 하면 33개였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3개 지점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쪽은 중국에 5개 그리고 베트남에 1개 지점 그리고 유럽에는 6개국에 10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미 쪽에 요즘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북미 쪽에도 지점이 10여 개 정도 있고, 멕시코에도 저희가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정직원은 670명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60명, 그리고 북미 쪽엔 120명, 유럽에 120명, 아시아는 중국과 베트남에 270명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가 저희가 기사도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기 아시아 쪽은 매출에 비교해서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북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어, 국제물류뿐만 아니라 미국 내 내륙 운송 그리고 창고 쪽에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 북미 쪽에는 크게 저희가 사업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핫한 EV 배터리 쪽, 이쪽은
저희가 조지아 쪽에 있는 아틀란타 근처에 창고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은 조지아 사바나 쪽과 그리고 버지니아의 노포, 텍사스 휴스턴 쪽에 저희가 창고 운영하고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조지아와 캘리포니아 쪽, 오하이오 쪽에 저희가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300만 스퀘어피트 규모고요. 이게 한 6만 평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점이 이렇게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미국에는 주요 거점이 제가 이제 조지아 쪽에 좀 많이, 제 헤드쿼터도 조지아에 있고, 조지아 쪽과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LA 쪽이나 그런 쪽에 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몬테레이에 저희가 멕시코인이 있고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6개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라 베를린,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빈, 비엔나,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에 6개국가 저희가 법인과 그다음에 지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인천, 그리고 영남 쪽에 거점이 있고요. 중국은 상하이, 텐진, 칭다오, 홍콩, 베트남 같은 경우도 호치민에 저희가 거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뭐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22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약 9,600억 원 정도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한 800억 정도를 발생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저희가 A 플러스 등급이고요. 자본이나 총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3천억 원, 자본도 1,600억 원 정도로 부채 비율도 87% 정도인 재무적으로 되게 건실한 회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니까 물리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교육 자료가 있던데요. 저희 그 동영상에 소개했던 서비스를 전부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주력은 프레이트 포워딩 쪽이고요. 프레이트 포워딩은 이제 국제 물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용한 해상에 대한 운송과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운송 그리고 그 현지의 내륙 운송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운송하는 프레이트 포워딩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창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유럽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북미 쪽에 창고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이제 제품에 대한 상품이나 제품 화물에 대한 입출고가 발생을 하고요. 화물을 다 받고 다시 보내는 역할, 입고랑 출고가 하고 그 보관에 대한 재고 관리 부분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하면서 이제 셔틀 운송이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가 서비스는 이제 리패킹 같은 부분, 예를 들면 어, 고객사의 어떤 자동화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화 공장에 맞는 그런 용기로 리패킹 이슈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제 수입 형태가 들어오면 운송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좀 많이 이제 그 화물을 담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확신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그 고객사의 공장이나 아니면 자동화 창고에 맞춰서 리패킹해서 이제 보내는 역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웨어하우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고 관리 부분인데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창고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예를 들면 한 10,000평 이상 이렇게 커지면 사람의 엑셀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창고에 대한 구획이나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 거기에 대한 입출구나 재고 관리 부분을 이제 WMS라는 WMS가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그 WMS를 이용해서 재고 관리를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앤 프로젝트는 이거는 중량물이나 아니면 크기가 큰 이런 화물을 진행하는 거고요. 큰 거는 뭐 몇백 톤짜리 이런 화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카고에 대해서 이런 이 헤비 카고에 대해서는 각각의 만약 국가별로 수출이 발생을 하면 국가나 지역별로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운송 스케줄을 정하고 운송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또 법이 또 다르거든요. 규제 같은 게. 그래서 만약에 주를 통해서 또 다른 주로 가면 또 그 다른 주에 맞게 저희가 또 컨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제 계획을 보내고 그 주에 컨펌 받고 그렇게 이제 운송을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노하우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게 플랜트 앤 프로젝트 카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커스텀 클리어런스 이쪽도 통관 쪽인데 이쪽도 수출입 할 때 특히 그 수입 국가의 규제, 화물 특성에 따라서 뭐 유동물이나 아니면 위험물 같은 거, 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나라에 따라서 또 규제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류 준비나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이제 통관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그 VAS는 Value Added Service라 해서 일반적으로 물류를 봤을 때 이제 뭐 운송이나 하역 부분 그리고 보관 어, 이런 부분을 이제 물류의 주 기능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랜스로딩이나 그 창고 내에서 발생하는 트랜스로딩 그러니까 화물을 잊어가는 작업들 그다음에 아까 리패킹 작업들 그리고 그 공장에서 하는 일부의 기능도 그 창고에서 외주화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보통 검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이건 표시한 거고요. 저희가 20개 법인이 넘습니다. 그래서 20개 법인은 대부분 그 해외 법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6개 국가에 있는 10개 법인, 그다음에 미국에도 5개 법인이 있고, 뭐 중국, 그다음 베트남, 그리고 국내에서도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20여 개 법인에 대해서 조직으로 보면, 일단 크게 보면 국내 사업 부분이 있고요.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본부가 4개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그 산업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본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사, 그 다음에 항공과, 어, 항공과 철송 부분을 하는 운영 지원 쪽이 있습니다. 예, 철송은 국내 철송이 아니라, 뭐, 그, TCR이나 아니면 유럽의 철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은 이제 북미와 유럽, 아시아, 이렇게 해외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영지원은 재경팀과 경영전략팀, 그다음 인사총무, 글로벌 재경이 있습니다. 글로벌 재경은 좀 버추얼 조직이고요. 각각의 해외 사업에 위치한 관리팀, 재경팀에서 재경팀과 연결돼서 어, 지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 사업 쪽, 영업이나 운영 쪽에서는 영업에서는 기능이 대부분 이제 고객에 대한 제한, 물류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이제 견적 같은 거를 제출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선사나 항공사 쪽 담당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 통해서 관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관리,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파트너 관리, 그리고 물류를 하면 계속 이슈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슈에 대한 관리와 해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만약 화물이 파손된다면 뭐 보험 처리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영업의 기능이고요. 각 국내에서 이제 국내 부분은 각 사업부의 영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역할을 조직장, 법인장이나 영업팀장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쪽은 저희가 이제 국제 운영 쪽,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관리 이런 게 있고, 국제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부에서 운영하고 뭐 철수성 항공 수입팀이 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운영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물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물류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한국 내에서 물류하는 것보다는 한국 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그런 물류 위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사업은 현지 물류로 보면 되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고객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만약에 미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을 하게 된다면 그 미국 법인에서는 컨테이너가 그 도착지 항에 도착 이후로 뭐 CY로 옮긴다든지, CY는 이제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 CY로 옮기고 다시 CY에서 창고나 아니면 고객사 공장으로 그 운송을 수행하고요. 이런 내륙 운송 부분하고, 그리고 창고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고 내 그 기능, 창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게 현지 물류로 보시면 됩니다. 현지 물류는 대부분 아까 현지 운송 같은 경우는 트러킹도 하지만 레일도 씁니다. 그래서 레일이나 트럭에 대한 복합 운송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스케줄 맞춰서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과 견적 부분, 국내랑 이제 뭐 기능은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 견적, 뭐 해외 쪽은 해외 내에서에 대한 뭐 트러커나 아니면 그 CY 그리고 이제 포트 에이전시에 대해서 관리를 진행하고, 그리고 해외 당연히 이제 화물을 운송하다 보면 뭐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 부분 이런 게 주요 영업의 역할입니다. 운영은 운영은 실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내륙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커들, 그러니까 뭐 트러커나 아니면 운송사 통해서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트레이싱하는 부분이 주고요. 그다음에 실제 창고 내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나 뭐 슈퍼바이저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니저나 슈퍼바이저 같은 거 관리자고요. 예,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자, 그러니까 뭐 포크리프트 드라이버나 그러니까 지게차 기사나 아니면 저희 아까 말한 트랜스 로딩이나 리패킹 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자가 투입되는데, 여기는 저희 인력을 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스태핑 컴퍼니 통해서, 그러니까 인력 도급회사죠. 도급회사 통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수행하고요. 이런 데에 대한 파트너 관리, 그리고 물류는 정말 이슈가 많은데 그 이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물동량이나 재고 이런 게 다 숫자화돼서 나오는데, 그리고 운영 자원이 들어가겠죠. 운영 자원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고객사한테 다시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팀에서는 이런 영업에 대한 제안서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프로세스 개선 PI라고 하는데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 해서 PI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하고 있고, 전사 부분, 그러니까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체 포함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나 경영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경영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 쪽에 이제 재경 같은 경우는 뭐 재무 회계, 자금, 그다음에 보통 채권 관리는 영업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악성화된 채권에 대해서는 재경에서 보통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 총무팀에서 사람에 대한 채용이나 뭐 급여 이런 인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전체적인 어, 뭐 기물이나 사무기기 이런 부분의 총무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IT 자회사였는데 IT 자회사는 저희 그룹웨어랑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WMS나 뭐 TMS, 뭐 DMS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객사랑 계약을 하면 이제 사업장에 시스템이 세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저희가 조지아 쪽에 어, SKBA라고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저희 핵심 고객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원활한 물류 수행을 위해서 시스템 WMS를 개발해서 이제 구축하고 지금 안정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류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그런 뭐 인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 회사에서 다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음영 넣은 부분은 전부 이제 신입사원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음영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금 보면 국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하면서 공급망이 많이 재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 시기에 또 IRA 뭐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을 나왔죠. 그 부분을 하면서 점점 그 미국 내에서 제조 공장을 뭐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뭐 삼성이나 SK 그다음에 LG 뭐 거기에 관련된 벤더사들 현대자동차 이런 그 큰 메이커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지금 신축 계획 중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되게 이슈가 물류 쪽은 이슈가 많고요. 이것을 하다 근데 미국 이제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특징이 한국 사람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그리고 사실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 이제 예를 들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 뭐 솔직히 이때 뭐 휴일에도 일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해외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뭐 현지 사람들, 뭐 미국이나 뭐 이쪽에서는 좀 안 움직이는데 좀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팅 미치를 하려고 노력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 선호하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주재원이나 아니면 한국 뭐 인턴이나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비자 같은 경우 뭐 이혼 비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한국에서 채용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 미국에서 이제 현지에서 저희 현지 법인에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직이나 뭐 조직 문화, 그다음에 뭐 필요 인력 채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조직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독일계 그 한국 지사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회장님이 이제 그쪽 법인장, 지사장 이렇게 출발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 전체 지분 인수해서 이제 100% 이제 한국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뭐 회장님께서 그런 영업사원이셨거든요. 영업에서 출발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영업하고 운영 중심으로 좀 유기적으로 돌아간 조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영업과 운영의 입김이 강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영 지원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업과 운영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군별로 사업부가 산업군별로 사업부, 본부, 팀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좀 산업군별로 하다 보니까 좀 직무나 이런 부분이 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자 의사결정의 이행 권한이 상당히 강한 회사고요. 일단 글로벌하게 좀 조직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 쪽 위주로 업무를 하는데, 이제 미국 그 아틀란타 쪽에 제가 헤드쿼터였는데, 그쪽하고가 13시간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메일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메일 받고 이렇게 하면 보통 3일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가 실시간 필요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쪽 법인장이나 아니면 주식장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권한이나 이런 게 좀 현장에 많이 부여된 회사이고, 그리고 능력 위주로 좀 평가를 하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우를 해주는 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능력 위주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여기가 5번째 회사입니다. 5번째 회사고, 어, 전 회사들은 다 대기업에 다녔었고요. 여기 중견기업은 처음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수평화된 회사들이 많은데, 옛날에 좀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좀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특히 물류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좀 그런 것보다는 여기는 상당히 좀 제가 봐도 사원이나 성무나 되게 좀 수평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해외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부분 인력 자체는 한국보다 해외 근무를 하고 있고요. 660명 중에서 해외가 500명이고 지금 160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해외 근무 법인에 대한 근무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하고 협업을 통한데 이 부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좀 있고, 아니면 미국 쪽에 제가 힘듦을 강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 한국은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여기 9시가 되면 미국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거든요. 그 전날 저녁 8시라서 저녁 8시에 회의를 하자고 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1시간 빨리 출근해가지고 여기는 아침 8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이렇게 회의하고 회의 끝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녁 8시 이렇게 되겠죠. 그 8시 이후에 밥 먹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제가 그쪽에 맞춘다면 한 번 맞춘 적이 있는데 아 이게 저는 새벽이 되더라고요. 새벽 2시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힘들긴 한데, 뭐, 만약에 해외 쪽에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그런 좋은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과 가정의 조화 추구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느꼈던 건 아까 뭐, 예전에 다녔던 회사랑 비교해서 느꼈던 거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맞고, 그, 특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좀 여성들이 다니기 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한 여성들이, 그런 좀 회사고, 일단은 국제 물류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국제 물류 운영 부분은, 어, 여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이거는
물류 회사 어디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다 보니까 회사도 이제 처음에 조그마한 법인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그래도 뭐 중견기업, 매출 1조 정도 되는 중견기업 성장을 하고 그 문화가 이제 계속 유지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가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인력과 채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인사 쪽에서 일단 공채 사이트 사람이나 잡코리아 통해서 수시로 채용을 하고요. 아직은 뭐 정시로 채용을 해서 그 육성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이제 신입사원 당연히 채용하고요. 이런 부분 뭐 사람이나 잡코리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관련 전공이라 하면 이제 뭐 그 전공 자체가 물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산업공학이나 뭐 이런 부분 있을 거고요. 뭐 경영학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전공이나 이제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우대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미리 배워놓고 오면 좋긴 한데 굳이 신입사원은 어차피 회사 내에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련 취득자 이런 건 우대를 하지만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자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위주로 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되고요. 또 영어를 잘하면 뭐 당연히 이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저희 고객사는 대부분 다 한국 기업들인데, 어, 영어가 이제 만약 미국에서 근무한다면 영어가 필요한 이유는 그 저희 고객사랑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하고 하는 거지만, 이제 파트너랑 대화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운송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트러커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그 멕시칸 스페니쉬 쓰는 뭐 그쪽인데 뭐 그쪽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영어 필요하고 당연히 회사는 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좀 많이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회사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혹시 제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 어느 정도 이제 물류나 이런 부분을 안다고 생각하고 좀 스킵해서 넘어갔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참가 신청자분께서 남긴 질문 드릴 텐데요. 홍자영님께서 학트라 인터내셔널이 생각하는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 역량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뭐 물류 전공이나 아니면 물류 관련된 자격증, 뭐 물류관리사, 뭐 유통관리사, CPI에 뭐 이런 자격증도 있을 건데 그다음에 어 이런 자격증 보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 우대를 받을 거고요. 근데 저도 한번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해 보려 했는데 저희 팀에 어, 좀 지원하신 분들 보니까 좀 그렇게 뭐랄까 딱히 채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은 제가 지원서를 보니까 저는 이제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격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개인적인 어떤 포부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팍트라 인터내셔널인데 아니면 다른 회사 그대로 노출된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일단은 좀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입사원 역량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입사원은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들어와서 배우면서 역량이 쌓이는 거고, 기본적인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려는, 만약 신입사원 들어간다면, 그래도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자기가 이제 뭔가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신입사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대기업은 아니에요. 중견기업이고 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차이 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나 자코리아의 채용 사이트를 수시로 보시면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봤는데요. 자격증이나 아니면 인턴 같은 거 물어보셨던데 저희가 인턴은 여기 한국에서 채용해서 지금 미국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인턴 뽑는 그거는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미국에서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냐면 저희가 아틀란타에 이제 헤드쿼터가 있어요. 아틀란타 둘루스라고 아틀란타가 이제 다운타운이고 네, 다운타운에서 한 4, 50분 거리에 둘루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루스 쪽에 음, 둘루스 쪽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고 이제 그쪽에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창고 관련돼서 좀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그런 인턴 사원들을 좀 채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참가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한희원님께서 회사에 관련된 복지들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복지요? 사실 복지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돼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뭐 대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도 뭐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가짓수가 많고 그다음에 1년 만에 한 번 받고 그다음에 가족까지 혜택을 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명절에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명절에 선물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아팠을 때 회사에서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걸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거는 솔직히 대기업들이 하는 거고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명절 선물 정도 어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건강검진 이런 거는 혜택이 있고 저는 제가 이제 다섯 번째 회사로서 제일 큰 복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저희 지금 파트라 인터내셔널 가장 큰 복지는 어, 그러니까 상사 눈치를 좀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상사들이 약간 예전 회사 같은 경우는 상사들이 좀 함부로 대하는 상사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좀 그런 분들은 정말 찾기 힘들고 이제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그런 조직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다. 그리고 좀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많이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데가 강남 쪽인데, 강남, 양재랑 강남역 사이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다른 회사도 많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나가서 뭐 11시 반이나 그때 나가서 식사를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점심시간을 누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1층에 저희 이제 1층 로비에 이제 커피 머신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내려받아서 커피 마시고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참가자이신 김은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김진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면서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평등성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모두 근무해 보셨을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까놓고 이야기 말씀드리면, 지금 물류업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동부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 전에는 그 동부익스프레스는 이제 동부그룹의 그 물류회사였고, 동부그룹 쪽이 제조업이나 이쪽이 다 망하면서, 그러니까 동부건설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회사가 매각이 됐었거든요. 매각이 되면서 이제 동원한테 인수됐고, 동로엑스로 넘어갔었는데, 가장 아마 관심 있는 부분은 연봉 수준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있었을 때 동부가 100이라면 연봉이 100이랑 같은 직급에 같은 연차에 100이라면 그때 CJ 대한통운 정도가 한 105, 그러니까 CJ랑 뭐 판토스 이런 데 한 105 정도 보고 글로비스 한 130 정도 될 거예요. 글로비스는 진짜 넘사벽이고, 글로비스는 잘 나가는 그 삼성전자 뭐 이런 대기업 수준으로 그런 진짜 초일류 기업으로 연봉을 주고, 물류회사가 일반적인 그런 제조업체 비교해서 한 90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가 100이라면 일반적인 그 제조업체가 100이라면 물류나 유통 쪽은 90으로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글로비스는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대기업 쪽이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저도 보니까 솔직히 연봉이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고, 낮은 편이긴 한데, 이제 대기업하고 구분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조직 문화랑 그 내가 마음이 얼마나 편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 있을 때는, 좀 뭐랄까, 약간 갈군다 표현하죠.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업 목표, 그러니까 목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에 미달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 상당한 수준이죠. 매주 주간 회의하고 매달 경영 회의하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일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대기업이고 여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봉 수준이 좀 낮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 한 명 한 명이 좀 소중하거든요. 나가면 또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 역량이나 이런 거 업무나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회사 당장 이제 힘들어지니까 당장 힘들어지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칼퇴, 음. 여기 그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준비 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 가장 직장인으로서 몸값이 제일 비쌀 때가 대리말 과장 초거든요. 보통 한 7, 8년 차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어느 정도 업무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어, 일 수준 자체는 솔직히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이제 부장이나 과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부장이 한 과장 대비 한 50% 정도는 연봉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어, 뭐 대리 말 과장 초 이렇게 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험 쌓으신 다음에 그렇게 뭐 대기업이나 이런 근무 조건이 좋은 데로 뭐 가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계약직으로는 가지 마세요. 일반적 계약직으로 하면 그냥 대부분 그냥 계약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계약직을 뭐 갔을 때 그거를 이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약직 자체가 좀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부의 팀에서도 이 사람은 언젠가 나갈 사람,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기업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못 간다 하면, 중견기업이나 뭐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자기가 이제, 경력을 쌓고, 나중에 뭐, 커리어 쌓은 다음에 좋은 회사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솔직하고 세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베일용 부장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이제 제가 보니까 제 미국 출장을 좀 많이 갔었어요. 미국에서 여기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8개월을 미국에 살았거든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되게 힘들고, 뭐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사람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국만 보지 말고, 뭐 좀 미국이든 유럽이든 좀 크게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런 쪽에도 해외 쪽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